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업 두 곳 사이에 대형 소송전이 벌어진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는데 그 장소가 미국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먼저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이 미국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은 또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SK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인력을 데려가면서 핵심 기술도 유출됐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지원서를 받으면서 LG화학에서 수행한 과제와 성과들을 상세히 적도록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약간 좀 저해하기 위해서 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확실하게 소명이 돼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 선두와 후발주자 간 신경전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고객사 늘리기와 해외 시장 설비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LG화학의 점유율은 줄었습니다. 두 회사 간 법정 공방은 내년 하반기 최종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지금 보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소송전은 2차 전지를 둘러싼 패권 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고 또 향후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왜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만큼 두 회사에게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배터리 시장에는 LG화학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들어서 점유율은 10%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뒤늦게 뛰어든 SK이노베이션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등 공격적인 투자뿐 아니라 이 저가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략을 펼치면서 수주액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LG화학이 좀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결국 이 미래차인 전기차의 핵심인데 SK가 최근 이 폭스바겐 그룹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도 공격적으로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폭스바겐 그룹에 공을 먼저 들였던 곳은 LG화학이었는데요. LG가 SK와 폭스바겐 그룹의 합작 추진에 서운해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예. 일각에서는 최근 이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에 있는 아우디가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는 LG로부터 배터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압박을 하거나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후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특히 중요한 시장이고 전망이 밝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데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올해만 놓고 보면 이 배터리와 분리막에 약 1조 5천억 원, 그리고 LG화학은 3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 두 업체들끼리 소송전을 벌이다 보면 결국 한쪽은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가 있고 또 피해액이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법정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오히려 시간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IT 부문을 지주회사로 넘기는 기업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지주사 지분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지주사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CJ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기업 분할 관련 이야기부터 조금 자세히 들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어제 헬스 뷰티 부문인 올리브영과 IT 부문을 분할해 분리된 IT 법인을 지주사인 CJ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장남 이선호 부장이 보유한 지분을 내주고 CJ 주식회사 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약 1대 0.54인데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7.97%를 보유하고 있던 이선호 부장은 이번 주식 교환을 통해 지주사 지분 2.8%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경영권 승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 분할로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선호 부장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딸 이경우 CJ E&M 상무도 지주사 지분이 0.1%에서 1.2%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번 기업 분할이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IT 부문이 그룹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높은 내부 거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J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해 IT 사업 부문을 신성장 사업군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에게 최대 3년의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안에 매각 완료가 목표인 만큼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무급 휴직이 통보된 대상 어떻게 됩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실시 안내를 공고했습니다. 대상자는 조종사, 정비사,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가운데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경영 정상화에 나선 만큼 자구 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시아나는 앞서서 비수익 노선, 그러니까 소위 돈 안 되는 노선을 정리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 사실상 구조조정 수준 아닙니까? 네, 아시아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고 비수익 노선과 보유 항공기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 등 3대 중점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가 조직 슬림화를 통해 몸값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부진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육성 발표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줄은 알았지만 무려 10분기 만에 최악의 실적입니다. 반도체 편식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은 5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60.1% 감소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가 있었던 2016년 3분기 이후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입니다. 디램 고정 가격은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5,60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난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핸드폰 등 무선 부문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공세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진 거고요. 삼성전자 전체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거의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어떨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삼성전자의 이 주력 반도체 생산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이거 수요 전망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하반기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초에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상저하고로 봤었는데요. 이게 뭐 상반기에는 좀 낮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였죠. 그러나 최근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하락이 좀 더 계속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 이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서도 조금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내년 연초까지는 가격이 좀 회복세가 좀 더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뭐 5G를 포함한 IT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얼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삼성전자는 그동안 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유독 심했던 건가요? 네, 일단 우리 산업 구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더 그랬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부분 강자로 살아남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는 뭐 죽느냐 사느냐 치킨 게임 등의 치열한 경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메모리 분야에는 좀 소홀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비메모리는 시장 진입의 장벽도 높고 또 인텔과 같은 강자가 버티고 있다는 점도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반도체 말고 다른 삼성전자 부문들,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부문도 한번 좀 살펴보죠. 이 분야별로 실적 또 전망 어떻습니까? 네, 디스플레이 부문은 3년 만에 5,600억 원대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 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 등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갤럭시 S10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등 무선 부문의 수익성도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부문의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는 반도체, 스마트폰,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모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1990년대부터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메모리 반도체가 휘청거리자 나라 경제도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건데 먼저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찾아 직접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은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동차와 바이오에서 민간 수요를 이끌어내고 에너지와 안전을 포함한 공공 분야에서도 2,400억 원 이상의 공공 수요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공공에서 마중물을 붓고 민간의 수요를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으로 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이번 대책은 설계와 생산 또 인재 양성까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정윤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용 카메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한 업체입니다. 생산 시설이 없는 이른바 팹리스 업체입니다. 설계한 반도체는 일본, 대만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만듭니다. 해외 대형 팹리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급하게 필요한 고객사들한테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의 대책은 이런 현실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 팹리스 업체의 소량 제품 생산도 적극 지원하고 정부는 설계와 생산의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구매 등을 지원합니다. 또 대규모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내 주요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해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재 육성에서 생태계 조성까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세계 1위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김현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정부 지원으로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인텔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투자 금액만 비교하면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3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지난해 기술 개발에 135억 달러, 15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연구 인력도 삼성이 이제 채용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인텔은 이미 8만 5천 명의 기술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관련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도 그동안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 투자를 많이 해온 인텔이 앞서 있습니다. 인텔 CEO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Our biggest capital allocation decisions are around putting in the capacity required to serve our customers, and we're a significant R&D investor, so we're investing in the leading technology inflection. 네,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과 삼성이 격차를 줄이려면 오늘 발표된 이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 기업들이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나 전기 문제나 용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앞서 보도됐던 리포트들 보면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해서 생산하는 소위 파운드리 부문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내놨는데 이 사업 분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파운드리는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만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웨이퍼 불량 등으로 점유율이 48%로 떨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4위에서 2위로 상승했습니다.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정부 계획대로 2030년에 파운드리 1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면세점 소식입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면세점 문을 닫고 아예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죠. 그만큼 면세점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건데 대기업이 이럴 지경이다 보니까 중소면세점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다수의 면세 사업자와 외형 확장 경쟁 그리고 높은 손객 수수료 등으로 수익성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영적 판단에 따른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모두 13개. 대기업들이 과열 경쟁을 펼치는 사이 중소 면세점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중소 면세점입니다. 주차장에는 관광버스 2대가 서 있지만 매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한산한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곳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좀 기계수밖에 없고 SM이라는 그 면세점은 중소기업, 좀 작은 면세점이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가 없어요.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오는 손님들이 아마도 저럴 수밖에 없죠.
이처럼 관광객이 끊기고 대기업들의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면세점 사업 특허 반납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시내 면세점 추가 출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이 시내 면세점 상황 취재한 박연신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한화 면세점 상황부터 짚어보죠. 이게 그동안 3년 동안인데 3년간 쌓인 적자가 1,000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면세점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이 뭔가요? 네, 무엇보다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해 있는데요. 큰 손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일명 따이공들이 굳이 여의도까지 오지 않고 명동 등 도심에 있는 주요 면세점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입지가 문제였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장소라고 하는 측면도 그런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관광 명소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아서 요즘 면세점 매출이라고 하는 게 나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자 면세점 업계는 따이공 유치를 위해 여행사와 가이드들에게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20%였던 이 수수료율은 지난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출혈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한화 같은 대기업들도 힘들어서 사업을 철수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면세점은 앞서 보도로도 봤지만 정말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한산했습니다. 일단 해외 고가 브랜드가 이 제품 브랜드 유치가 안 되니까 이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손님이 없다 보니 점원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현재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특허 남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업체 간 출혈 경쟁만 지금 부추긴다는 계속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2015년에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너도 나도 면세점 사업권을 달라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건데 결론은 단순히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사업권을 내주는 것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과 이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선 세금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폭을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6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격인 음마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사람의 보유세 인상폭은 63만 원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가졌을 경우 보유세 총액은 179만 원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은마 아파트와 인근의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각 한 채씩 갖고 있는 2주택자는 작년보다 1,224만 원 늘어난 2,603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와 영등포 푸르지오를 모두 소유한 경우 보유세로 지난해에 비해 474만 원 오른 1,0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 채를 가진 사람의 세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잠실 주공 5단지와 엘스, 파크리오 등 세 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상한선이 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는 지난해의 2배인 4,460만 원이 듭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또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고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1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경우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굳이 팔기보다는 별도세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아파트값 반등은 어려울 거라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통제하고 할인 판매를 막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계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를 높이거나 공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른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 신청 대상은 총 543만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전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맑은 공기에 따스한 햇볕까지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의 첫날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또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로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또 산간에는 우박의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온화합니다. 낮 동안 서울이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는데요. 이들적은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1도, 춘천 23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2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1도, 대구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도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